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보합권의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흐름이 보이긴 했었으나 첫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부 아쉬움 그리고 애플의 하락 등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다만 여전히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수출 통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반도체 종목들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레거시 반도체 상승 속에 마이크론의 흐름이 꽤 좋았다는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국내장에서도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연결되고 있는데 같이 오늘도 시세 놓고 고민해 볼 수 있을지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장의 외국인 수급 이슈까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 어땠는지 자세히 보고 돌아옵니다. 런던에서 열린 미중 간 2차 고위급 회담 내용을 주목하면서 보합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0.3%의 오름세, S&P 500 지수는 석 달 만에 6천선을 전일 돌파한 이후 살짝 더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 제네바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이었죠. 미국과 중국. 첫날인 오늘 6시간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참석을 했던 만큼 기술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이 핵심 의제였구나 알 수가 있고요. 다만 미국이 기술 수출 통제를 어느 정도로 완화시켜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소프트 데이터 한 가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뉴욕 연은이 실시하는 서베이이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를 조사한 겁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로 나타나면서 전월 대비 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를 웃돌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관세 압박이 완화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내려놓고 있구나. 이 부분이 확인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 여러 월가 IB들이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다시금 상향 조정한다는 뉴스 여러 차례 접하셨을 겁니다. 오늘 그 소식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이쪽에 좌측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작년 말에 제시했던 올해 S&P 500 초기 목표치가 되겠고요. 여기 떨어져 있는 수치가 관세 전쟁 여파로 하향 조정을 했던 수치,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가장 최근에 다시금 올려잡고 있는 수치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간밤에는 시티 측에서요. 원래 5,000대까지 내려잡았던 것을 6,300포인트로 다시금 올려잡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향 조정을 다시금 하고 있는 IB들의 이 관통하는 목소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이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할 거다라는 우려감이 올해 초 S&P 500 지수가 30% 가까이 빠졌을 때 선반영이 됐다. 우리의 경험상 주식시장은 후행적인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보다 훨씬 먼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ADP 민간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오는 등 하드 데이터들이 이제 슬금슬금 부진하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둔화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견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 수정된 목표치들을 조금 더 점검을 해보자면 일관되게 7,000포인트 이상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곳이 웰스파고가 되겠고요. 도이체방크가 6,550 그리고 작년에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맞췄던 야데니가 6,500포인트의 타겟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미중 무역 협상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협상의 첫날이 종료가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의 대표단들이 6시간 동안 아주 열띤 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미국 측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카드들을 양측이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신다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허용해 준다.
그 조건에 미국이 내줄 수 있는 카드는 일부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해제시켜 주는 겁니다. 가령 여기에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그리고 원자력 소재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이 새롭게 부과했던 통제들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히토류가 간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히토류 수출을 따오기 위해서 이런 수출 통제들을 일부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협상의 세부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긴 상황이고요. 이제 이틀차 협상은 10일 오전 10시 런던 현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6시에 시작이 된다라는 일정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밤의 시장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죠. 보시면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AI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AMD, 퀄컴, 마이크론 등의 종목들 4%에서 3%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그 가운데서 퀄컴은 런던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알파 웨이브를 24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소식 속에 조금 더 탄력적인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 이틀 동안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베어드 측에서 로보택시 이슈 이미 선반영이 됐고 트럼프와 머스크가 지금 너무 큰 중요한 리스크로 부상을 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려잡았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이렇게 갑자기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몫을 했는데 스타링크의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 주차 장소 철수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머스크와 좋은 관계에 있으며 전화가 오면 통화를 할 것이다. 물론 이게 뭐 그냥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조금 개선될 기미가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입니다. 100억 묻고 더블로 가. 100억을 투자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것이다. 딱 5일 전에 들려왔던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투자 금액이 2배로 늘어났고 이번에는 펜실베니아주에 데이터 센터 단지를 2곳이나 설치한다.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한 단지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와 바로 연결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복잡한 송전망이 없기 때문에 전력 전송의 효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투이티브 서지컬 다빈치 수술 로봇 경쟁이 너무 심화하다 보니까 도이체방크 측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모두 내려잡은 이슈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 주가 5%대 하락했습니다. 애플 이슈는 따로 모아서 확인을 보시죠. 12년 만에 대대적인 디자인 혁신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은 리퀴드 글라스라고 불리는 운영체제 이 디자인적인 개편이었습니다. 아이폰 유저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아이폰을 쓸 때 배경화면이 있고 알림이 오면 그 알림이 배경화면을 일부 가려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리퀴드 글라스가 도입된 이후로는 여전히 알림이 반투명하게 뜨게 되고 뒤에 배경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유저들의 연결성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일단 카메라의 부분에서는 비주얼 인텔리전스, 사진 속에 있는 사물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2D 이미지를 3D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이 가장 특징적이었고요. 전화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텍스트와 음성을 번역해주는 것, 다만 아직 한국어 서비스는 출시가 안 됐습니다. 통화 스크리닝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이게 누군지 AI가 분석해준 다음에 받아라, 말아라, 판단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왜 실망으로 작용을 했는가? 시장에서 가장 기대했던 시리 업데이트는 정작 제외가 됐다라는 겁니다. 수석 부사장이 직접 말하기를 시리는 조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1년 안에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브스는 이번 핵심적인 진전이 부족했다.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는 WWDC였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주가 1.2% 하락했는데 WWDC 개최 첫날 주가가 하락한 경험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그 밖에 특징주들 정리를 합니다. 앱 러빈의 주가가 8%대나 급락을 했는데 S&P 500 지수 편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정작 금요일 발표된 리밸런싱 내역에서 빠지게 되면서 급락을 했고요. 썬노바입니다. 막대한 부채로 인해서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썬노바의 위기가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 전반의 구조적인 위기를 보여준다라는 분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 그런데 줄어드는 인센티브, 보조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고 있는 것이고요. 아이온큐는 올랐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인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랩 이온 기술력을 지닌 회사인데 기술력 확장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MR 대표주자 오클로가 8%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국방 프로젝트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마이크로 원자로 수주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장 정리해봤고요. 우리장 전략 세워보시죠. 최근 국내장은 정말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코스피가 20% 정도 올라왔는데요. 어제 또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자, 코스피 1.5%, 코스닥은 1%대 강세를 나타냈죠.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요. 어제도 상승 종목 개수가 한 1,800개 정도 되는 꽤 많은 섹터의 종목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자, 일단 미국에서 고용 데이터가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고요.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 관세 피해주의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다 보니 조선이나 방산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대형주로는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위비를 올릴 것이다라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사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스토리가 좀 살아있다라는 분위기가 아직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무엇보다 우리 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달리 만들어 놓은 것은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강력 매수, 외국인이 5월 동안 한 1조 1,000억 원 정도의 누적 매수를 보여줬는데 6월 들어서 지금 3거래일 동안은 거의 매일 1조씩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매수 턴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글로벌 증시 속에서 아시아권 내에서도 한국이 유독 싸 보인다라는 점을 외국인은 명확히 인지했고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불확실성 해소 이슈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대형주가 외국인의 수급을 받아가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도드라졌죠. 반도체, 자동차, 은행 대형주 어제도 외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빨간 글씨가 바로 외국인이 어제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인데요. 돋보이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의 자동차 쪽까지도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어제 같이 반등을 줬다라는 것은 확실히 관세 환율 이슈 속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는 HD현대엘렉트릭 혹은 KB금융 등의 은행 대형주를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이것과 맞물려서 새 정부 출범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 자동차, 은행 등의 대형 종목으로 들어가고 새 정부 출범 효과로 인해서 중소형 종목들에서도 꽤 많은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루두루 상승 종목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제 비상경제 TF 20조 이상의 추경안이 논의가 됐고요. 상법 개정안 재발의 얘기가 나오면서 여당의
정책 집행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까지 드러났죠. 증권, 지주,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 속에 전선, 한중 모멘텀의 엔터 레저, 그 외 지역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종목들이 전방위적인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세를 이끌어줬습니다. 그럼 좋지 않았던 쪽은 어디였을까요? 연휴 사이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로 테슬라 주가 변동이 꽤 있었죠. 그리고 BYD가 시작하고 있는 가격 경쟁, 거기에 LNF, 골드만삭스의 매도 의견, 이로 인해서 어제 2차 전지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고요. 수급 시소 측면에서 2차 전지의 하락, 알테오젠의 상승, 이렇게 제약바이오와 약간의 수급 시소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비상경제 TF에서 라면 가격이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제 농심의 하락이 있었고요. 삼양식품은 빨간불이긴 했습니다만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외국인의 파워로 전방위적인 대형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는 지금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삼성전자가 그 대형주 반등 속에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작년에 32% 빠졌던 삼전입니다. 올해 5월까지 7% 올랐는데 6월 불과 며칠 되지 않는 거래일 속에 벌써 6%의 상승을 나타냈죠. 최근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갈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가 갈까요? 아니면 꽤 쉬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간다 쪽을 본다면 외국인의 강력 매수가 5일째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이 단기간에 좀 사주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49.7%, 팬데믹 때 49.2% 정도였었으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의 외국인의 지분율, 더더욱이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요 이평선에 안착했습니다. 어제도 200일선에 무난하게 올라선 모습이었고요. 지수가 회복하고 있고 수요 회복, 반도체에 대한 사재기든 뭐든 수요가 돌아서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쉬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과 7일 연속 올라온 것 1년 6개월 만인데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계속 되겠느냐. 일정 부분 쉼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이겠죠. 과거에도 연속해서 7일 연속, 8일 연속 올라가고 난 뒤에는 쉬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HBM 진영에서 SK 하이닉스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겠느냐라는 시각도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잠시 후 출연진들과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얘기이고요. 트렌드포스에서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그래도 2분기, 3분기 조금 더 긍정의 시각을 유지할 만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2분기에 서버용 그리고 PC용 DDR4와 DDR5 가격이 안 그래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DDR4 같은 경우는 모두 지금 고부가 가치 D램 진영으로 생산 라인을 선회하면서 DDR4의 생산을 좀 축소해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관세 이슈로 인해서 DDR4를 사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좀 지속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DDR5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D램 그리고 낸드까지도 가격 상승이 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트렌드포스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는 2분기 관세 조기 구매 효과 소멸로 인해서 서서히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으나 상위 10개 파운드리 매출은 그래도 반등할 것이다.
중국의 보조금 이슈 아니면 AI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요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다올에서는 이런 의견을 냈네요. 반도체 소부장은 단기 강세 요인이 될 것이다. 7월 중순 이후 이 사재기 수요는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갖고 단기나 스윙 전략 같은 경우는요,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의 굉장히 뜨거운 핫 테마이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법정 화폐에 연동된 가치를 지니게 해놨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가치 변동이 조금 급격하게 나타나다 보니 결제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해서 가상자산이긴 한데 결제 수단으로 가능한 것을 고민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가격의 안정성 그리고 가치 보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 결제사, 은행 등의 금융권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죠. 활용할 여지도 높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비트코인처럼 변동이 큰 코인은 결제나 송금에 좀 불편하죠. 디지털 화폐이면서도 법정 화폐와 비슷한 안정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는 2028년까지는 2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50% 안팎의 성장을 점치고 있기도 하죠. 미국과 유럽권 그리고 일본, 중국 등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시스템화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로 본다면 테더 측에서 내고 있는 USDT, 서클에서 USDC 등이 가장 압도적으로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서클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30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국내는 어떨까요? 트럼프 행정부부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들이 재정 적자를 유도하고 또 하나 달러에 대해서 움직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는 모든 정책에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상화폐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지금은 달러 연동된 두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성장할 경우 엄청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죠. 자,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약에서부터 비트코인 ETF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서 국부 유출을 막겠다라는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 법제화가 시작된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본금 기준을 50억 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그러니까 규제를 좀 풀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위원회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리를 맡게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연결고리로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화폐 종목들을 살펴야 되는 이슈로 하나 넣었던 것이죠.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 이슈요. 그는 일전에도 계속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정책실장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힘을 실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국내에서도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금융주들, 결제주들, 핀테크 이들이 시세 분출을 했던 겁니다.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한은의 반대 그리고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 기일이 소요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테마 그 이상이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래도 시장에 가장 뜨거운 테마로 들어와 있는 만큼 일단은 관심과 시세의 흐름을 추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종목들, 가상자산 혹은 핀테크, 결제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어제 이들 종목 내에서 유라클이나 네오위즈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그룹주가 돋보였었죠. 요즘 결제 시장에 뛰어드는 대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카카오 그룹주들 정부가 바뀌고 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카카오페이 상한가로 끝이 났고요. 카카오뱅크도 20% 상승,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6% 정도의 시세 분출을 보이면서 1년여 만에 5만 원권을 넘어서는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지역화폐 관련주이자 이런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볼 수 있겠죠. 어제 상한가였고요. 결제 진영에서 다날도 상한가였습니다. 헥토파이낸셜도 한번 열어볼까요? 역시나 어제 상한가로 끝나기도 했네요. 이쪽으로 자금이 집중됐다라는 것을 명확히 살펴볼 수 있는 시세였고요. 시간 외나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시세를 냈던 종목들 일부 결제주들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더 관심권역이 들 수 있을지 아니면 급변동을 염두에 두고 적정하게 이익 실현을 해야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여대 야소 국면의 각종 정책의 추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시 부양 이슈 속에 어제 지주증권 등이 올라갔던 것이고요.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 전력기기의 강세, K경쟁력 쪽의 웹툰 이슈, 정책에서는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등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쪽이 그 관심을 이어받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무언가 뚜렷한 것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됐고 첫날이 진행됐는데 좀 뭔가 명확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측에서 제품 판매 제한 해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이슈가 등장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루 더 협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추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반도체 쪽은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올라서는 모습이 있었고요.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지수 이 내에서 물가 안정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하락한 점은 증시 상승에 힘을 좀 실어주기도 했죠. 다만 애플은 여전했습니다. 애플은 언제쯤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WWDC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업데이트, 디자인의 변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리 관련한 업데이트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서 일단은 애플의 주가는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반도체는 수출 통제 우려 완화 속에 올랐고요. 테슬라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마찰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테마단 국채금리 하락이 그것을 자극했죠. 양자와 EV톨 그리고 의료 AI, 템퍼스 AI 이런 종목들이 일부 올라갔다. 이 정도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 바탕 속에서 박앵커 연결고리 오늘 시장에 대한 요약은 어떻게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뉴욕장 보합권이었고 나쁠 것 없었던 상황에서 중립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20% 올라온 점은 언제든 차익 실현의 이유로 자극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는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외국인의 수급일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단순히 사준다가 아니라 지금처럼 꽤 고강도로 사주냐가 중요할 텐데요. 외국인이 지금
지금 뭐 매일 1조씩 사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갑작스럽게 1,000억 원 매수 이렇게 규모를 확 낮춘다면 외국인의 매수긴 하지만 시장 내에서 하락 종목 개수가 꽤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수급의 규모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일단 밤사이 뉴욕장은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지수 선물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우리 수급 대응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미중 무역 협상 기대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루트닉 측에서는 결실이 있었다라며 약간의 희망 섞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 레거시의 반등으로 나타나고 마이크론에 대한 CT의 목표가 상향 보고서 영향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상승은 국내 레거시에 좀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체크할 뉴스들, 정부 측 관련한 소식은 이렇게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단독 뉴스입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마트 관련한 유통주들은 조금 센티 위축이 있을 수 있고요. 기업에 대해서 기후 대응 노력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한 번 더 강조됐습니다. 그러면 기후 위기 관련해서 신재생 혹은 탄소 포집 이런 쪽을 일단은 체크만 해두죠. 미국에서는 원전주가 지속적으로 강했는데요. 오클로도 상승이었고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인 카메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도 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장 후반이었죠. 오후장에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이들이 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들의 시세가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좀 유도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단발적으로 그냥 수급의 이동 정도였는지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바이오테크 쪽 혹은 톡신이나 카티 치료제 이렇게 소외받은 쪽도 이렇게 시장이 조금 관망을 보일 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마단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지역화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역화폐 이슈는 자영업자 75%가 지역화폐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슈. 가상자산 종목들, 스테이블 코인 종목들 그리고 같이 합쳐지는 공통된 분야가 결제 쪽이 되겠죠. 핀테크 결제 종목들 관심을 유지할지 테마단에서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정부의 K-웹툰 육성 의지가 확인되며 웹툰주들의 시세가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 미나 앵커가 잡아주시겠습니다. 자, SK증권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수급은 한참 비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배제 못한다. 다만 지금의 지수 때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서 조정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는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시장을 반영하는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고 많은 외국인의 수급을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강력히 들어오면서 시장이 올라서고 있는데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YTD 20%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일정입니다. 어제 지나갔고 일정 전에 이거 하나 넣어놓은 거 제가 까먹었네요. 자, 관망일 때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취지인데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처럼 시세가 재미없는 쪽, 카티 치료제 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 하면 약간 꿈의 치료제로 여겨지죠. 살아있는 약물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암세포의 연쇄 살인마라는 애칭이 있을 만큼요. 카티세포는 암 치료에 조금 획기적인 치료제로 여겨집니다. 몸속에 넣어놓으면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죽이고 계속적으로 카티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올해 시장 전망은 한 15조 정도인데 34년도에는 256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한동안 꿈의 치료제 로 많이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슈 대비해서 정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진영이에요. 시세적으로도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장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차트에 관심을 두기가 어렵긴 한데요. 그리고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들이 언제쯤 관심을 받을지는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큐로셀, 에클론, 이엔셀 등의 종목들을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시총도 그리 크지 않기는 합니다. 자, 미용 쪽 볼까요? K뷰티 판매 호조 이슈가 계속 들리고 있죠. 아마존에서 혹은 영국에서 유럽권에서 한국의 뷰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그렇지 어제도 좋은 시세였고요. APR, VT 실리콘2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일정 부분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서 수익률을 기대해보자라는 증권가 시각 등도 모이고 있는데요. 소송 문제나 캐파 문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고 하반기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관심으로 비중 확대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일단은 참고용으로 넣어봤습니다. 일정 넘겨봅니다. 오늘은 링크솔루션 IPO 있고요. TSMC 5월 매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엔비디아 로젠블랙 기술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는 뉴스. 내일 이제 목요일에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살짝 변동이 나올지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밖에는 테슬라 로보택시 일정이 남아있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죠. 자,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웹툰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요즘 시장이 가장 애매하면서도 가장 재밌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 안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결국 정부가 확실하게 밀어주는 쪽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거를 가늠해보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시장도 재밌는 판을 계속해서 짜고 있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사실 정규장에서 웹툰주들이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1%에서 많으면 3%대의 상승률에 그치는 그런 수준을 나타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그나마 12%대의 강세를 기록했었고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을 나타낸 종목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간의 상승률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모습이었는데, 미스터블루가 5%대의 상승세, 수성웹툰이 4%대, Y랩도 4.1%, 핑거스토리가 3.6%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웹툰을 진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듯한 그러한 헤드라인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간내에서도 반응을 해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에서 어떠한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규장에서는 그닥 뚜렷한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을 보시면 그래도 그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여럿 있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가 사실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7거래일 연속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3거래일 연속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남겨두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마련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눈여겨봐야 하는 시점인데, K 콘텐츠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그 전부터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보면 이제 정부는 글로벌 빅5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 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K 콘텐츠 공공제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는 소식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툰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OTT 플랫폼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OTT 플랫폼 지원책이 마련이 되는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여러 가지 방침들이 지금 결국에는 K-팝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웹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웹툰 쪽으로도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툰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어떠한 지원책들이 마련될 예정인지 그 부분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본 겁니다. 웹툰을 이제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속도를 낸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산업과 수출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대형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산업 규모를 4조 원 수준으로, 그리고 수출 규모를 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지금의
목표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웹툰 시장 규모와 비교했을 때 약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시장의 규모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산업 자체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이니까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또 지원을 해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AR 기반 제작 지원도 함께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고 문체부에서는 올해부터 중화권과 동남아의 이 주요 애니마켓에 한국 공동관을 설치하고 번역을 지원하겠다 하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산업을 확장시키려는 포부를 밝혔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IP 관련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었는데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방침도 함께 밝힌 상황입니다. 웹툰주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웹툰주들이 올랐던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거의 테마성으로 끝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그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그때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실 텐데요. 먼저 2018년부터 이제 웹툰이 드라마화 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말하죠. 쿠키를 굽지 않아도 웹툰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무료라는 이 브랜드 모델이 안착되면서 수익화 전망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2018년, 20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그때 절대적으로 콘텐츠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이 웹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다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리오프닝 시작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마케팅 투자가 감축되기 시작했고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고 예고가 되면서 다시금 반짝반짝 떠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이벤트가 2023년 1월에는 카카오엔터가 이 PIF로부터 1조 원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2024년 1월 가장 큰 이슈였죠.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2024년 초반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앞서서 언급했던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해주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2024년 초반부에 이렇게 반짝 뜨고 그 이후부터는 나스닥 상장 이슈가 세론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소외주로 전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작년 9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잊혀졌겠지만 그래도 근황을 전해드려요 라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또 발표를 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이버 웹툰 이 상장 이슈가 세론으로 작용을 했다. 하지만 수급이 비어있는 만큼 성장주를 향한 관심이 돌아온다면 지나치게 소외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이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걸리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다시금 이렇게 과대 낙폭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나치게 소외된 기업들 중에 성장주 중심의 수혜가 떨어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향후 웹툰 업종에 대한 기대 재료로는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먼저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애니 2기가 올해 1분기, 2분기쯤에 방영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영이 실질적으로 됐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자라고 말을 했었고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 이 웹툰엔터의 흑자 전환 소식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웹툰 업종 기대 재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뚜렷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 2기가 방영이 됐지만 이 관련 종목이 그렇게까지 시세가 분출되지는 못했고요. 나스닥에 상장한 웹툰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분기 실적에서도 고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아직까지는 아쉬운 소식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역으로 바뀌는지 여부는 앞으로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산업을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이렇게 성과가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가 미국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VFX 제작사인 모펙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작품이었는데요. 누적 박스오피스 수익이 6,700만 달러로 한화로 봤을 때는 약 915억 원에 달하는 흥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앞서 기생충이 진짜 인기가 많았었는데 기생충이 기록했었던 박스오피스 수익을 월등히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따라서 미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높은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자본으로 100% 국내 자본으로만 제작을 했는데 여기서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이게 한국 콘텐츠 제작 역량을 입증한 중요 사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산업 전반의 글로벌 영향력이 크게 확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말을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그리고 어떠한 지원 정책들이 결과를 만들어낼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관련주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특이점, 특징주 갖고 있는 쪽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친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작년 9월 신한투자증권 보고서에서 눈여겨봤던 종목들이니까요. 그 위주로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DNC미디어가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애니 흥행에 직격적으로 이렇게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반응이 없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원미디어는 사실 닌텐도가 조금 더 주력인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웹툰 관련 종목으로 엮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짱구, 원피스, 도라에몽 등 이러한 흥행 캐릭터 관련해서 한국 라이선스 사업자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랩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또 대장주로 여겨졌던 때도 있었는데 네이버 웹툰과 CJ ENM이 각각 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관련해서도 이제 네이버와 협업하고 있는 쪽도 뭐 MBT라든지 미스터 블루 같은 쪽 네이버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테마로 끝났었던 웹툰주들 이번에는 정책적인 기대감에 힘입어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상승세를 연출할 수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분석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주요 섹터가 함께 올라서는 흐름이고 상승 종목도 많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상승폭도 꽤 큽니다. 이 상승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혹은 그 상승에 내가 소외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IS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MTN 김진만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네. 시장 분위기 괜찮은데 동의하시는지 충분히 이 상승을 즐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결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실 것 같아요. 올해 워낙 1분기, 2분기 동안 방산주라든지 조선주들, 그러니까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 강했었던 종목군들만 여전히 쫓고 계시다면 6월달 들어와서는 굉장히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분들을 포트에 차곡차곡 담아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즐거운 지금 6월의 시작을 어떻게 보면 느끼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신정부 출발 이후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모두가 강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비중을 확대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비중을 축소를 할 거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잠시 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좋은 건 좋은 거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방심은 금물인 시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섹터나 종목으로 압축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진만쌤, 네. 외국인의 수급 보면 뭐야 갑자기들 왜 이래? 이럴 정도로
급작스럽게 매수 규모가 확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3일간은 거의 매일 1쪽씩 사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또 외국인의 지분율이 우리 지수에서 많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또 더 들어올 것 같기는 하고 이 애매한 상황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가려면은 외국인들이 유의미하게 들어와야지만 지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유의미했네요. 이제 유의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단위 뭐 투자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아직도 샀음에도 불구하고 25조 정도 이제 아직 순매도로 잡히고 있고요. 조금 이제 대부분이 삼성전자인 것 같아서 확인해봤는데 삼성전자를 20조 팔았습니다. 22조 정도 팔아서 아직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수급이 몰려간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삼성전자가 이제 외형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던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온기를 좀 확산시켜 주는 구간에 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제 보시면 어제 이제 오랜만에 연기금 쪽 기관 쪽에서 오랜만에 핵실험 매물을 내놨는데 아마 이제 단기 조정 시에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붙을 거고요. 올라갈 때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붙게 되면서 아직도 외국인들의 한국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돌발 이벤트를 대비할 수 있을 만한 현금만 확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3,000포인트까지 충분히 그냥 다 6월 안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업종 및 섹터로의 순환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 빠진 수급이 뭐 하이닉스 같은 이제 베타플레이 즉 지수 코스피 상위권 종목군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지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형주들이 오히려 중소형주들보다 단단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 카카오 올라가신 거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이제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돌발 악재 중간중간 지금 이제 미중 협상 진행 중인데 네. 또 틀어지게 될 경우도 충분히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돌발 이벤트 시 쓸 수 있는 현금만 확보를 해두시고 대부분의 비중은 주식에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6월 말까지는 단기 랠리를 즐기되 6월 말까지 가시게 되면은 이제 보편관세 유예 종료와 그다음에 미국 셧다운 관련된 즉 이제 이제 이런 재무안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6월 말까지만 좀 즐기시고 6월 말까지 가서는 조금 현금을 더시는 전략.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 임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신규 상장주가 하나 이제 상장을 하는데 거기서 유동성이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가는지에 따라서 많이 오르고 내린다. 그다음에 증시 대기 자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고점에 대한 신호는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더 즐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 혹은 카카오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바꿔주고 있는 못난이들의 반등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필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냥 카카오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카카오그룹주 정말 한 달도 아니죠. 한 2주의 분위기가 남다른 그렇죠. 것 같아요. 어제 네. 상한가 카카오페이도 그랬고요. 어떨까요? 이제 좀 정말 맘 편히 갖고 계신 분들은 쭉 끌고 가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략의 어떤 수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정부 출발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결국 이제 규제의 완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사업의 제도권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계속 억눌려 왔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터져 나오면서 네. 많은 투자 심리가 지금 붙으며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분들이 지금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가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혹은 강한 투자의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네 기업들 중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트레이딩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테마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를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바라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같은 그룹사 내 종목군들도 지금 시차를 두고 흐름들이 조금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AI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모멘텀이 결국에는 가장 크게 마지막까지 불꽃을 좀 태워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화된 플랫폼 형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카카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굉장히 이제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카카오톡을 좀 많이 쓰시지만 20대와 30대 분들은 이제 카카오보다도 카카오는 업무용으로 좀 쓰는 경향이 많고 실제로는 DM을 또 많이 쓰신다라고 해요. 카카오도 지금 여기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과거에 어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었던 네이트온이라는 플랫폼 혹은 SayS라고 하는 플랫폼, 뭐 버디버디라는 플랫폼 그런 것처럼 역사의 길 뒤로 또 안착이 될 가능성도 높은 그런 시점이라서 저는 결과를 좀 보여줘야 하는 상황 속에 AI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챗GPT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뭔가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를 해본다면 카카오를 저는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좋은 이야기만 부각이 되지만 제가 이제 불편하지만 안 좋은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존에 진행을 해왔던 토큰 증권이라든지 STO라든지 혹은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기존의 어떤 부분들이 CBDC 이런 그렇죠. 쪽이요. 다소 네. 이제 소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재 정부에서 지금 밀고자 하는 것은 효율성이라는 키워드들도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것을 죽이면서까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금 네. 기대감일 뿐 아직 뭔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온 김에요. 김태훈 본부장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뭐 비단 카카오 그룹뿐만 아니라 결제주까지 전방위적인 핀테크 종목들 올라갔고 가상 자산 관련주들도 올라갔어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전고체든 유리기판 등 뭐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면 한동안은 그 테마에 몰입을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어느 쪽으로 저희가 집중할까요? 일단 워낙 스테이블 코인만 또 봐서는 안 되고 여기에 지역 화폐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붙여서 보니까 어제 결제사들이 가장 먼저 좀 움직였죠. 공통된. 그렇죠. 네.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다날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저는 조금 더 시선을 확대를 했을 때는 IT센 글로벌이라고 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그러니까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크레더라고 하는 이제 종속사를 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신사업을 이미 시작을 한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시세를 최근에 냈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기반으로 할 것이냐. 지금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금을 다루지 않습니까? 네. 금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또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차라리 IT센 글로벌의 조정을 관련주로 보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결제 관련주들은 사실 기대감이지 실제로 이들에게 수혜가 올 것인지는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셨고요.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향방까지 김태성 본부장님의 시각 정리 받아봤습니다. 진만쌤은 어떨까요? 카카오 최근에 또 상승 직전에 말씀을 주셨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AS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카카오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해서 뭐 평균 단가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나 뱅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도 다 붙은 거고 정권에 대한 수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뱅크나 이제 페이 쪽을 재평가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룹주 차원에서 자금들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듯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회사 자체가 조금 이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런 쪽 부분들이 시장에서 또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대감들에 있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맞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카카오 그룹주들을 굳이 이제 매매하실 필요는 그러니까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시는 대로 조금 기존에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 혹은 이제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신규로 매수하기는 약점인 부분들이 워낙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세, 즉 이제 조정 시 너무나 약한 모습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카카오를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뭐 기왕 할 거면은 조금 안정적인 네이버가 조금 더 날 수 있어. 분명히 네이버의 시간도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저는 일단은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일단은 나올 만한 이슈가 마감이 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가상자산 ETF라든지 혹은 이제 기관들의 뭐 가상자산 투자 가능한 여러 가지 법제와 제도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꽃을 뿜고 있습니다만 불꽃이 완전히 이제 소멸하기까지는 시간도 충분히 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길 시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시세 자체는 많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셨어요. 사실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 달러라는 말이 있었다시피 그것과 같이 연동 혹은 미국 국채와 같이 연동 이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었고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그 이슈가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 테마 그 이상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지켜볼 게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테마로 진행되는 동안은 또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자, 진만쌤이 LG CNS 얘기 살짝 언급을 해주신다고 들었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맞나요? 네,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카카오를 제외하고 AI 소프트웨어 쪽에 여전히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지수가 강할 때 혹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올 때 조금 이제 발만한 기업이 LG CNS죠. 좋아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분할이라든지 혹은 이제 상장할 부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신규 상장주의 유통 물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메리트, 그 다음에 지수 플레이에 능하다라는 점, 그래도 실적과 찍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제 LG 그룹주 내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LG CNS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계신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하단부를 딛고 올라가는 신플랫폼이란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입맛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안정적인 매매 원하시는 분들, CNS 조금 탄력성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플랫폼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입맛 따라서 한번 매매해 보시면 그래도 지수가 좋다라고 가정하면 지수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카카오 그룹주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살펴봤어요.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이제 스테이블코인과 뭐 지역 화폐 얘기를 같이 엮여서 이제 결제주에 대한 시각도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지역 화폐 결국 이 모든 추경이나 지역 화폐 이슈가 내수 부양의 의지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수 부양이라는 키워드로 아이디어를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통주 내에서도 좀 희비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규제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식품으로 볼 수 있는 유통단에서는 가격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유통주, 내수 부양 거기서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야 되죠? 저도 어제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지금 당장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이야기만 좀 부각이 되지만 네. 추후에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형마트에 규제를 한다?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중에 쿠팡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지금 추경에 관련한 정확한 방안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상당 부분의 예산이 지역화폐 쪽으로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지역화폐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점은 당연히 그 지역의 상권을 조금은 더 원활하게 돌릴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단점인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게 저만의 어떤 생활 패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 지역화폐가 아니라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어떤 화폐였다면 가족끼리 놀러 가서 10만 원 쓸 거 15만 원 쓰고 20만 원 쓸 거 25만 원, 30만 원 쓰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비력보다 조금은 더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지역 화폐라고 또 한정을 지어보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한정된 자원만 쓰여질 저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과연 내수주들이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지는 이제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대다수 이제 이 결제 플랫폼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선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추경 예산이 정해지고 방법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그때 저는 세론 뉴스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쫓아가신다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중장기적 투자의 관점으로의 타이밍은 저는 조금은 더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너는 도대체 어떤 타이밍에 살 거냐라고 하면 일단 저는 세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많이 거론이 되는 기업들은 지역화폐라든지 추경 이야기뿐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STO 혹은 토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미 시세가 좀 나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쫓아가기보다는 기다렸다가 그 기다림 속에서 가장 대장주, 뭐 이제 대표적으로 코나아이 아니면 카카오페이 아니면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러한 쪽들의 어떤 조정을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의견을 주셨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이제 좋은 내용, 기대감 등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 집행이나 진행 과정 속에서 또 섹터별로 분명히 희비는 갈리게 될 겁니다. 관련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염두에 두면서 내용을 꾸준하게 추적하시는 게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앞서 이제 시골식당님이 이제 혹시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칫 잘못 들으시면 지금 이게 규제로 확정이 됐다라고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통업계 전반을 좀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유통주 내에서 진만쌤의 편의점주가 생각이 납니다. 5월 30일 경 혹은 그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편의점 쪽을 좀 주목하자라는 얘기 한 20%, 10% 이상씩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수 쪽 분명히 진작에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그 유통 쪽이 그래도 조금 이제 내수 불량에 좀 직격탄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대형마트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제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이제 이미 대부분 95% 이상이 기존 법령에 준수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일부 지역 단체 내에서 조금 바뀌어서 이제 이 부분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이미 대부분 시행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요 이슈로 해서 유통주들이 빠지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편의점들이 요즘 가면 너무나 먹을 것도 많고요. 재밌는 것도 많아서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와서 많이 오히려 놀러 이제 편의점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편의점은 실적 개선세도 너무나 잘 나올 거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유통주는 어떤 게 있냐라는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CJ 대한통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택배나 이제 물류 쪽으로 보셨을 때 지금 한국에서 좀 독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전체적으로 많이 공장 이제 관련돼서 증설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조적인 성장 부분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택배 관련돼서 이익과 마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통운 현재 자리 너무나 좋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봤고요.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지금이라도 올라탈 수 있는 종목군 혹은 업종 테마가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을 꼭 넣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두 분의 답변이 너무 궁금해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한 번씩들은 다들 시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뭘 들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지금 사도 괜찮은 게 뭐냐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느 쪽을 픽하셨어요? 결국엔 지금 신정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규제 완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비대면 의료라든지 의료 AI가 현재 AI 산업에 가장 밀접하게 또 빠르게 성장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비대면 의료 쪽에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원래는 의료 AI 쪽에서 이제 영상 진단을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의료 AI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서 일단 비대면 의료 쪽이 조금은 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인성정보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서 2023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서 24년도, 그리고 24년도에서 올해 매출의 성장과 영업의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올라온 기업은 유비케어라고 하는 기업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 자체는 인성정보가 가장 큽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관련 이슈에 가장 또 밀접하게 움직이는 대장주는 인성정보일 수밖에 없지만 실적의 성장성을 놓고 보면 유비케어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지금이라도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비대면 진료 쪽에 유비케어를 한번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의료 AI 쪽에 이제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루니도, 뷰노도, JRK도 우리나라 병원의 지금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기업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MRI라든지 영상을 찍으면 그거를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그 인프라를 지원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자료가 아니라 환자 개인의 자료라서 그냥 메일로 띡 보낼 수도 없고 그냥 메신저로 딱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 보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AI 쪽에서는 저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대면 쪽에서 낮은 가격을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비케어를 현재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저희 체크해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만쌤은 지금 관심 가져도 되는 섹터를 뭘 꼽으시나요? 네, 아까 이제 그 파마 리서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여름에 또 이제 화장품 혹은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관련돼서 이제 한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이제 종목명 휴메딕스고요. 이제 리쥬란이 굉장히 호평 받은 것만큼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리쥬란 대항마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스킨 부스터죠. 이제 리투 효과를 좀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마 피부과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좀 많은 상품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리쥬란이 1차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받은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이 효과를 많이 받으면서 엄청나게 오버퍼폼한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데 휴메딕스의 이제 리투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킨 부스터 쪽이 인기몰이를 조금 한다라고 하고 최근에 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노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때 한번 이제 휴메딕스 그다음 영업이익의 개선세까지 같이 기대를 하면서 여름 맞이해서 이제 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 관심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제2의 파마 리서치로 이제 휴메딕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의 파마 리서치로 휴메딕스 체크해 두겠습니다. 두 분에게 각각 에이스 받을 게 있어서요. 김대성 본부장님. 네. 대원전선, 대한전선 이야기 시청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AS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 전선 쪽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갖고 계시는 분들 수익이 꽤 났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떡할까요? 더 사실 수 있으면 저는 더 사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갭상승 출발하는 날 쫓아가시기보단 저는 항상 종가에 좀 비중을 확대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네. 필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 그리고 대원전선 이 두 기업은 저는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는 지금 한정된 자금이다.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지금 어떤 게 더 좋겠는가라고 하면 지금 포인트는 해상 케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상 케이블이 육상 케이블보다 아무래도 마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보면 대한전선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원, 대한 뭘까요? 라고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한전선 조정 시 추가적인 매수 충분히 더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전선주 수익에 대한 AS에 주였습니다. 앞서 진만쌤은 이제 카카오라던가 혹은 편의점 쪽에서 좋은 수익이 난 종목들 AS 해주셨으니까 약간의 변동을 겪고 있는 쪽 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2차 전지 쪽 괜찮은 분위기가 좋아졌다가 이 테슬라 변동과 함께 또 골드만삭스 LNF 이슈와 함께 약간 2차 전지 변동이 어제 있었단 말이죠. 다만 밤사이 미국에서는 또 괜찮았어요. 어떡할까요? 네, 아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지수 상승에 많이 조금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가지고 아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뭐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를 계속 커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좀 덜어드릴 예정인데 일단 2차 전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제 빠졌던 이유는 테슬라 쪽 변동성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혹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혈전을 한 부분들 때문에 빠졌던 거지. 실제로 LNF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내용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많다. 제가 이제 2차 전지 부분들은 망할 기업은 망할 것이고 올라갈 기업은 이제 수급을 받으면서 치킨 게임의 최종 승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 관련된 내용은 이미 이제 관련돼서 소통하는 창구에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셀 업체들이 ESS 쪽 모멘텀을 타고 올라갈 것이며 소재 업체들은 밸류 체인이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혹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도태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들은 지수가 올라가거나 쉬어가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으로 노이즈들이 좀 꼈던 부분들이 있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노출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아마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네.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어제 2차 전지 내용 상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2%, 3% 내에서 하락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2차 전지의 바닥은 현재가 맞다라고 보고요.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너무나 높은 기업들을 사기는 꺼리시는 분들께서 혹은 이제 너무나 높아셔서 이제 물을 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2차 전지 기업 내에 살아남은 기업인지 아닌지는 별도의 좀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밑에 오셔서 질문 남기시면 제가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심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내가 어떻게 이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진마쌤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MTN 김진만 위원과 함께 시장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